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며 아들과 딸 하나씩 두고 있는 67 이연자입니다. 딸은 어릴 때부터 손이 많이 가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무슨 일이든 스스로 척척 알아서 해내는 성격이었죠.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 준비물을 꼼꼼히 챙기고 숙제를 빠뜨리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방과 후에도 혼자서 학원에 다녀오고 때로는 친구들과 약속도 잘 지키며 생활 전반에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딸은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해내는 성향이 있었습니다. 피아노 학원을 다닐 때도 다른 아이들이 흥미를 잃고 그만둘 때까지 꾸준히 다니며 성취감을 느꼈고 학교에서 맡은 역할도 성실히 수행했습니다. 성인이 된 지금도 자기 몫을 잘 챙기고 자립심이 강한 모습으로 제게 크게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딸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일을 척척 해내는 것을 보며 저는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아이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어릴 때부터 좀 달랐습니다. 끈기가 부족하고 무엇이든 꾸준히 하는데 약한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아들은 한때 피아노를 배우겠다고 해서 학원에 보내줬습니다. 처음에는 흥미를 보이며 열심히 하는 것 같았지만 몇 주가 지나자 연습을 게을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손가락이 아프다거나 너무 어렵다는 말을 하며 피아노에 손을 대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몇 달 만에 학원을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유난히 호기심이 많아 보이는 듯했지만 그 호기심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며 체육 활동에 관심을 보였지만 막상 축구 교실에 등록해주자 며칠 만에 축구공이 자꾸 발에 맞아 아프다는 핑계를 대며 더는 가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타를 배워보겠다고 한 것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기타는 방 한구석에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들은 무언가를 시작하면 처음에는 열정을 보이는 듯 하다가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생기면 금세 흥미를 잃고 포기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끈기와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저는 늘 걱정이 많았습니다. 부모로서 어떻게든 밀어주고 싶었지만 결과는 늘 같았기에 한편으로는 체념도 하게 되었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아들의 이런 성향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직장 생활을 시작한 후에도 직업을 여러 번 바꾸며 꾸준히 한 가지에 몰두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아들이 무언가에 꾸준히 도전하거나 어려움을 극복하며 성취감을 느낄 기회를 가지길 바랐지만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쉬운 길, 편한 길만 찾는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묻곤 했습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더 엄하게 가르쳤더라면 달라졌을까? 아니면 반대로 더 많이 격려하고 북돋아줬어야 했을까? 아들에 대한 걱정과 미안함이 늘 제 마음 한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 아들이 세월이 흘러 자기 짝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결혼 당시 저는 작은 빌라를 사주며 부모로서 해야 할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후 아들 내외는 손주를 낳고 가정을 꾸려가며 잘 살아가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집으로 찾아와 하소연을 시작한 것입니다. 아들은 요즘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며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레 둘째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손주가 하나 더 생긴다는 말에 반가운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이어지는 아들의 이야기는 저를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빌라가 너무 좁아서 둘째 아이까지 키우기에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하소연 정도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이어 대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대출을 알아봤는데 자신의 연봉이 많지 않아서 원하는 크기의 아파트로 이사하려면 1억 2천만 원이 부족하다며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그 부족한 금액을 도와줄 수 없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어왔습니다. 저는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결혼할 때 빌라까지 마련해줬는데 이제 또다시 큰 돈을 요구하다니요. 어찌나 황당하던지 바로 대답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들의 눈치 보며 어렵게 꺼내는 목소리를 들으니 딱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이 정도 금액을 마련하기란 제게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당장 그렇게 큰 돈을 어디서 구해오겠니? 지금은 도와줄 형편이 안 된다. 그러자 아들은 그럼 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안 되겠느냐고 물어왔습니다.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내가 무슨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를 하는 거니? 그럼 이자는 누가 갚아야 하냐? 그건 제가 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더 이상 돈 이야기 꺼내지 마라. 엄마도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라는 말은 더 이상 하지 마. 그럼 어머니 혼자 그렇게 큰 집에서 사는 것도 낭비 아니에요? 저희가 아이 둘을 키울 공간이 더 필요한데 어머니 집이랑 저희 집을 바꿔서 살면 안 될까요? 네 아빠랑 평생을 고생하며 살면서 이 집 하나 남겼다. 그 집을 바꾼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 집은 명절 때 너희 식구도 동생네 식구도 모두 모이는 공간이야. 그런 집을 내 마음대로 바꾸자고 말할 수 있는 거니? 네 가족은 네가 책임지고 살아야 한다. 언제까지 엄마에게 의지하려고 하니? 그날 이후로 저는 아들에게 더 이상 재정적인 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꺼내지 않았던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참고로 결혼 후에도 네가 가입한 보험들 암보험이니 실비보험이니 내가 여태까지 다 내주고 있었다. 그런데 네가 수익자를 며느리로 바꾸라고 했으면 그 순간부터 보험료도 네가 내야 했던 거 아니니? 내가 끝까지 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냐? 보험료도 앞으로는 니들이 내라. 그리고 지금 당장 나가. 그렇게 집에서 쫓겨난 아들 내외는 2달간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추운 겨울날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는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저는 순간 놀랐지만 차분히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아들은 2달 전 저와의 대화 이후 많은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날 제가 했던 단호한 말들이 자신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자신이 얼마나 철없고 부모에게 기대며 살아왔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부모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해 보겠다고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저녁 퇴근 후에는 쿠팡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낮에는 본업에 충실하고 밤에는 배달 일을 하며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저와 동생을 키우기 위해 얼마나 힘들게 일하셨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동안 너무 부족하고 철없게 살아온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해요. 아들은 자신이 너무 늦게 철이 든 것 같아 죄송하다며 이제라도 더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가족 간의 화목을 되찾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엄마, 이번에 제주도로 여행 가보는 게 어떨까요? 가족끼리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저도 열심히 준비해서 어머니께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싶어요. 아들은 제주도 여행을 통해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운했던 감정을 풀고 예전처럼 따뜻한 가족 관계를 되찾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은 제주도의 겨울 바다가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지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한라산도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요. 눈 덮인 한라산이 너무 아름답대요. 만약 힘드시면 산책로도 괜찮아요. 제주도의 사려니 숲길이 그렇게 예쁘다고 하던데 숲길을 천천히 걸으면서 좋은 공기를 마시면 기분도 훨씬 나아질 거예요. 아들은 제주도의 다양한 명소를 하나하나 설명하며 꼭 함께 가고 싶다고 간절히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들이 스스로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느껴져 마음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그동안 아들에게 서운했던 감정들이 조금은 누그러지며 제주도 여행 제안을 받아들여 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 손자와 함께 2박 3일의 제주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제주도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첫날에는 우도로 배를 타고 들어가 여유롭게 한 바퀴를 돌며 섬의 평화로운 풍경을 즐겼습니다. 푸른 바다와 어우러진 섬의 풍경은 눈이 시릴 정도로 아름다웠고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조금은 풀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조용히 산책하며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한라산 등반을 계획했습니다. 겨울에 한라산은 설경이 유명하다고 해서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전날 내린 폭설로 인해 입산이 금지되었고 이 소식을 들은 며느리가 대신 근처에 있는 오름에 가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무릎이 좋지 않아 장시간 걷는 것이 부담스러웠기에 망설였습니다.
한라산 등반도 사실 힘들까봐 마음 한구석에서는 가지 않길 바랐던 터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와 손자가 꼭 가보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보니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오름은 경사가 완만하고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올라갔다 내려올 수 있다고 설명했고, 그렇게 저는 가족들과 함께 오름으로 향했습니다. 오름 초입부터 눈 덮인 풍경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눈이 쌓인 나무들과 새하얀 등산로는 마치 겨울 동화 속에 들어온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조심조심 발걸음을 옮기며 가족들과 함께 오름 정상에 올랐습니다. 정상에서 바라본 경치는 정말 감탄스러웠습니다. 사방으로 펼쳐진 제주의 겨울 풍경은 한라산에 오르지 않아도 충분히 아름다웠습니다. 이렇게 멋진 곳에 오게 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풍경에 넋을 놓고 있던 순간 갑자기 아들과 며느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손자도 함께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조금 당황했지만 혹시 주변을 둘러보다가 저보다 먼저 내려간 것이 아닐까 싶어 고개를 돌려 아래쪽을 살폈습니다. 그때 멀리 입구 쪽으로 내려가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자가 보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큰 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두세 번 크게 불렀더니 며느리가 뒤돌아봤습니다. 저와 며느리의 눈이 확실히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며느리가 저를 알아본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고개를 획 돌려 그대로 입구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내 차에 올라타서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상황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설마 나를 두고 간 것인가? 애써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했지만 그들의 뒷모습은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지며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가 집에도 혼자 못 가는 노인네라고 생각하고 이런 짓을 벌이는 건가? 날 얼마나 멍청하고 힘없는 노인네로 봤길래 이런 어이없는 짓을 벌이는 거지? 싶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제 핸드폰과 지갑이 모두 차 안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손주가 얼른 가자고 하는 바람에 급하게 내리느라 차에 두고 내려버린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주위를 둘러보다가 옆에서 커피를 마시던 젊은 커플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다행히 그들은 흔쾌히 핸드폰을 빌려주었고 처음에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번호는 기억도 나지 않아 결국 저는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여기 사려니 숲길 근처에 있는 오름인데요. 아들과 며느리, 손자와 함께 왔다가 제가 혼자 남게 됐어요. 핸드폰도 없고 지갑도 없어서 지금 너무 난감합니다. 곧 경찰이 출동해 저에게 상황을 물었습니다. 경찰관은 왜 가족들과 떨어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혹시 다른 출구가 있는 곳인지 등을 물으며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입구는 하나뿐이고 제가 풍경을 보느라 잠시 뒤처진 사이에 가족들이 먼저 내려갔나 봅니다. 그런데 주차장으로 갔더니 차까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경찰관은 제 아들의 전화번호를 물었고 저는 바로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경찰이 전화를 걸자 처음에는 받지 않았고 곧이어 경찰이 자신들의 신분을 알리는 문자를 보내니 그제서야 경찰의 휴대전화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들은 저를 잃어버린 줄 알고 찾고 있었다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행동을 분명히 목격했기에 그 말이 전혀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왔고 경찰은 아들 며느리의 태도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어머니가 안 보이는데 왜 차를 가지고 주차장까지 빠져나가셨나요? 어머니가 안 보이셔서 지금 주변을 돌아다니며 찾고 있었습니다. 여긴 차가 없으면 걸어서 숙소까지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입구도 하나뿐인데 왜 차까지 끌고 나가서 밖에서 찾으셨냐고요? 아, 그렇긴 한데요. 저희가 오름 안쪽을 구경하다가 엄마랑 비슷한 옷을 입은 분이 입구 밖으로 나가는 것 같아서 급히 차를 몰고 오름 밖으로 나갔습니다. 직접 어머니가 입구 밖으로 나가는 걸 보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게 제가 본 건 아니고요. 와이프가 엄마랑 비슷한 분이 나가는 걸 봤다고 해서 급히 나가게 됐습니다. 경찰은 아들의 설명을 들으며 상황을 곰곰이 정리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표정에는 어딘가 석연치 않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혹시라도 오해가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 나눠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 당분간은 가족과 함께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경찰은 그렇게 돌아갔고 며느리는 저를 걱정하는 척하면서도 어딘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분노를 삭히며 그날은 일단 아무렇지 않은 척 넘어갔습니다. 주차장으로 돌아온 아들과 며느리는 걱정스러운 척하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보고도 외면한 그 순간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저랑 눈 마주쳐놓고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아채고 싶었지만 일단 겉으로는 그들의 말을 믿는 척하며 차분히 대응했습니다. 너희들 목소리를 들으니 안심이 된다. 내가 길을 잃고 혼자 남아서 많이 무서웠는데 다시 만나서 정말 다행이다. 다행이라고 말하며 마음을 추스르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사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 돌아와서도 저는 아들 내외에게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행의 마지막 날까지 평소처럼 행동하며 오히려 며느리와 손자를 챙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속 깊이 복수를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무시하고 버리려고 한 아들 며느리에게 반드시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행동에 나섰습니다. 우선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집과 집을 바꿔 살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엄마 혼자 이렇게 큰 집에 사는 건 정말 비효율적인 것 같은 생각이 드네. 너희가 아이 둘을 키우려면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니 너희가 이 집으로 들어와 살고 엄마는 너희 빌라로 옮겨가서 살게. 정말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말 열심히 돈 모아서 어머니께 보답하겠습니다. 현재 아들이 살고 있는 집도 제 명의로 되어 있어 전혀 복잡할 게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들어와 살 제 집도 지금 아들이 살고 있는 집도 모두 매매로 팔아 넘길 생각이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곧바로 이사 준비를 시작하며 집안을 꾸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들 내외는 이후로도 3일에 한 번씩 저희 집에 와서 커튼을 고르고 소파 위치를 정하며 신이 난 모습으로 이사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는 척하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 조용히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이 집과 아들이 살고 있는 집을 급매로 내놓으려 합니다. 두 집 모두 다음 달 1일까지 거래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부동산의 집을 시세보다 한참 낮은 가격으로 내놓으며 빠르게 팔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행히 가격이 저렴해 부동산에 내놓자마자 매수자가 나타났고 저는 곧바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사 날 하루 전 저는 모든 짐을 정리해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저는 제주도에서의 새 삶을 위해 병원과 교통편이 좋은 곳에 아늑한 집을 구했습니다. 새로운 집에 짐을 풀며 저는 홀가분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들 내외가 이삿짐을 가지고 집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미 새로운 집주인이 들어와 이삿짐을 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은 당황하며 집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제 어머니 집인데요. 오늘 저희가 이사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된 거죠? 새로운 집주인은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계약서 보세요. 저희가 정식으로 매매 계약을 하고 이 집을 산 겁니다. 어머니랑 통화 한번 해보세요. 아들은 그제야 모든 상황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삿짐센터 직원들과 집주인 사이에서 오가는 말들이 점점 커지며 어수선해졌습니다. 며느리는 급히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저희랑 집 바꾸기로 하셨잖아요. 그런데 집을 팔면 어떡해요? 아, 미안하구나. 내가 생각이 바뀌어서 그냥 팔아버렸단다. 내 집이니 내가 알아서 할 권리가 있지 않니? 며느리는 당황하며 항의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나를 그 추운 날 버리고 가던 내 눈을 보자마자 나는 결심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구나. 그날 이후 아들 내외는 수차례 전화와 문자를 보내며 사과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주도에 정착한 후 딸과 가끔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냈습니다. 딸은 제가 홀로 제주도에서 지내는 것을 걱정하면서도 새로운 삶에 만족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안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과의 통화 중 저는 아들 내외에 대해 단호히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제주도 생활은 좀 어떠세요? 적응은 잘하고 계신 거죠? 그래, 여긴 공기도 맑고 날씨도 따뜻해서 살기 참 좋다. 아침마다 바닷가 산책을 하는데 마음이 정말 평온해지더구나. 그렇다니 다행이에요. 그런데 오빠네랑은 아직 연락 안 하세요? 아니, 안 한다. 앞으로도 그럴 생각 없다. 엄마, 그래도 너무 그렇게 마음 닫아두시지 말고. 오빠도 반성했을 거예요. 요즘 아버지 생각도 많이 난다고 하던데요. 그럴 시간에 자기 행동부터 돌아보라고 해라. 반성한다고 사람이 금방 달라지진 않아. 너도 들어서 알았겠지만 그날 산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날 버리고 간 걸 나는 절대 용서 못한다. 오빠 내가 혹시 너한테 제주도에서 내가 사는 곳을 물어보면 절대 알려주지 마라. 왜요? 오빠가 진심으로 사과하려고 찾아오면. 저는 딸의 말을 끊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니야. 그런 핑계로 찾아와 봤자 또 무슨 일을 꾸밀지 모른다. 나는 이제 그들 때문에 상처받고 싶지 않다. 너희 오빠는 항상 필요할 때만 나를 찾았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다. 그러니 절대로 지금 내가 사는 곳을 말하지 말고 나와 관련된 이야기도 하지 마라. 딸은 잠시 망설였지만 저의 단호한 목소리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절대 말하지 않을게요. 그런데 엄마, 혹시라도 마음이 바뀌면 꼭 저한테 먼저 얘기해 주세요. 저는 엄마랑 오빠 둘 다 잘 되길 바라는 마음뿐이에요. 그래, 내 마음은 잘 안다. 하지만 이건 내 결정이다. 더 이상 이 일로 너까지 고민하게 하고 싶지 않다. 그냥 내 생활에만 신경 써라. 딸과의 통화를 마친 저는 창문을 열고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따뜻한 제주 바람이 불어오며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아들 내외에 대한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를 산에 버리려 했던 배신한 아들 내외에게 본때를 보여준 뒤 저는 더 이상 미련 없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 바닷바람을 맞으며 해안 산책길을 걷는 시간은 저에게 더없이 평화로웠습니다. 봄이 되니 제주의 자연은 더욱 아름다워졌고 저는 제주도의 소박하면서도 여유로운 삶 속에서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제주도로 내려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단순히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신만의 삶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낯선 환경에서의 첫날은 조금 어색하고 외롭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이곳의 평화로움과 따뜻한 이웃들의 마음씨에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작한 일은 작은 텃밭을 가꾸는 것이었습니다. 새로 이사한 집 근처에 작은 땅이 있었는데 마을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그곳을 텃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마을회관에서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어르신들의 조언을 받아 감자, 고구마, 배추, 무 같은 작물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이 전해주는 제주 특유의 작물 재배법을 배우며 점차 텃밭 가꾸기에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 텃밭으로 나가 작물을 돌보고 저녁에는 직접 키운 채소로 소박한 식사를 차려 먹었습니다. 텃밭을 돌보며 지내는 동안 저는 자연스럽게 이웃들과 교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은 저에게 반찬거리를 나누어 주거나 농사 지식을 알려주는 등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들의 친절에 감사하며 자신도 보답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회관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요리 교실이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오랫동안 해오던 반찬 만드는 솜씨를 활용해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요리법을 가르쳐 주기로 했습니다. 이건 서울식 나물 무침 비법이에요. 이렇게 살짝 데치고 참기름을 넣으면 향이 더 살아납니다. 오, 맛이 정말 깔끔하네요. 연자 씨 덕분에 우리 밥상이 더 풍성해지겠어요. 요리교실은 예상보다 큰 호응을 얻었고 저는 마을 사람들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제 자신이 가진 작은 재능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주위 햇살과 바닷바람, 그리고 따뜻한 사람들 속에서 저는 점차 제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아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텃밭에서 자라나는 작물들처럼 제 마음속에도 새로운 희망과 기쁨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제주도에서의 새로운 삶을 즐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